우리가 보통 이제 대한민국이 건국된 것은 이승만이고, 그 다음에 이 대한민국을 좀 발전시킨 것은 박정희다. 이런 말들 해서 그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창업했지만 태종 이방원이 조선의 왕업의 기틀을 닦았다 해서 박정희와 태종을 비교하기도 해요. 네. 그 실제로 한국 사회에는 태종보다도 박정희를 더 우대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심지어는 역사적 진보주의를 자처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태종을 더 나쁘게, 우리나라 진보주의자들은 조선 역사에서 대부분 식민사화를 견지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이 논의에서는 박정희와 태종을 한번 비교, 대조하겠습니다. 지문 하나를, 이 지문은 조금 이따 한 번 더 나올 겁니다. 이 세상 모든 악업은 내가 짊어지고 갈 테니 주상은 성군이 되시오. 이 세상의 모든 악업은 내가 짊어지고 갈 테니 주상은 성군이 되시오. 그래서 주상은 세종입니다. 멋진 말이야. 아주 멋진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세종에게 왕위를 양도했죠. 여러분들, 선양. 이 왕위를 자기가 아직 늙지도 않았고 늙어서도 양도 안 해요. 죽을 때까지. 늙지도 않았는데 이 자기 셋째 아들 세종을 왕위에 앉히고 이 군주 훈련을 시켰던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성군이 아니라는 이 전제가 들어있는 말이죠. 주상은 성군이 되시오. 그러니까 나는 너를 성군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이러한 가치관이 들어있습니다. 틈나는 대로 셋째 아들에게 일렀던 말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조선은 15세기에 이른바 때이른 절정에 도달했습니다. 이것이 조선왕조 제4대 임금 세종 2도의 공헌이라는 데에는 별 의의가 없을 겁니다. 세종은 실로 성군이었습니다. 그러나 부왕 태종이 없었더라면 이 위대한 성군이 과연 만들어졌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선 역사를 피상적으로 아는 사람들은 태종을 고륙상쟁을 자행한 무도한 살인자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는 형제들을 죽이고 권력을 거머쥐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처남들과 사돈, 세종의 장인입니다. 까지 죽였죠. 오늘의 관점에서 이방원의 살인행위들은 변호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도양의 소설을 보면 살인자가 등장하는데 살인자 이름이 이방원이에요. 방원. 그러나 당대의 관점, 왕조 시대 한 국가가 창업하는 시점의 관점에서 평가한다면 태종 이방원의 살인행위들은 범죄 행위가 아니라 일종의 통치 행위였다고 저는 봅니다. 세계 역사를 볼 때 태종 이상의 무리수를 범하고도 명군으로 추앙되는 군주는 허다하다. 그런데 유독 태종에 대한 평가만 혹독한 것은 가능한 한 조선의 역사를 비하하려는 식민사관의 영향 탓이다. 태종 이상의 무리수를 범하고도, 다시 말해 태종 이상의 사람을 많이 죽이고도, 네. 형제도 죽이고 심지어 아버지를 감금하기도 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태종보다 훨씬 위대한 인물로 기록되고 기억되는 군주들이 동서양에 아주 셌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대표적인 게 당태종이죠. 당태종 이세민입니다. 이 당태종 이세민은 조금 있다가 더 추가하겠습니다. 식민지 시대 조선사 편수회가 최초로 기술한 우리 민족의 통사는 조선을 이롭게 만든 인물을 폄하하는 반면에 조선의 비판적이었거나
조선을 부정한 인물을 부각시키는 변칙을 자야겠습니다. 식민사학자들이 조작한 역사는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와 이방원을 비하하는 대신 조선 건국 세력에게 제거된 최영을 한껏 드높였다. 조선 중국이 유독 실학자들이 부각된 것도 정통 성리학을 반사적으로 폄하하려는 의도가 관철된 것이었다. 자, 여러분, 조선의 역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는 사실 태종 이방원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로 수렴될 수가 있습니다. 조선 500년 역사를 통틀어 태종 이방원만큼 냉철한 지도력을 보여준 군주는 거의 없다. 그가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었던 것은 당면한 안팎의 위기를 슬기롭게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부국 강병이 절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강력한 왕권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통찰했기 때문이다. 그의 지도력의 특징은 중요한 고비마다 쾌도난마의 결단을 내린 것이다. 이것은 그 한학 전문가, 원래는 경제학을 전공했는데요. 나중에 이 조선 역사는 물론 중국의 역사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과 네. 아주 많은 저서를 남긴, 돌아가신 지가 몇 년 안 됩니다. 신동준 선생의 조선 왕과 신화 구국강병을 논하다에서 발췌된 지문인데요. 네. 태종에 대한 평가를 아주 높이 하고 있죠. 저는 말입니다. 태종이 가장 냉철한 지도력을 보인 군주라는데 동의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그가 대단히 고독한 군주였을 것이라는 상상을 해봅니다. 태종은 자기 자신이 장자의 정통성이 없었기에 자기의 장남, 장자 양령을, 양령대군이죠. 네. 어떻게 해서든 후계자로 만들어 보려고 필사적인 노력을 다했습니다. 게다가 왕위를 장자로 상속하지 않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환란을 자기 자신에 비추어 생각해 봤겠죠. 하지만 여러분, 양령은 군주의 그릇이 아니었습니다. 네. 덩치가 큰 양령은 키 작은 아버지 태종에게 위협적으로 대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양령을 패하지 않을 수 없게 됐어요. 양령이 하도 그러니까 양령의 아들, 즉 손자를 후계로 삼아볼까. 그래서 장자의 정통성을 그나마 지켜볼까. 그러니까 중국이나 조선 마찬가지예요. 둘째 아들이나 셋째 아들을 왕으로 삼는 것보다는 장자 상속의 전통을 지켜서 장자의 장자를 이렇게 왕으로 삼는 것이 더 정통성을 인정받았거든요. 이런 생각까지 다 했지만 결국은 양령을 패했습니다. 그리고 셋째 아들 충령을 왕세자로 삼아 지극정성을 다하여 후계자 훈련을 시켰죠. 이 세상 모든 악업은 내가 짊어지고 갈 테니 주상은 성군이 되시오. 자, 여러분, 역사를 흥미거리로 하는 호사가들은 태종 이방원의 고독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흔히 태종을 박정희와 비교하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해서 어불성설입니다. 박정희는 일단 공적인 가치와 사적인 욕망을 혼동한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 사후를 고려할 만한 지적 교양과 희생정신이 없었습니다. 박정희가 죽자 그의 유신 체제는 무너져 내렸지만 태종 이방원이 죽자 조선은 위대한 문명을 꽃피우기 시작했다. 자, 이걸 누가 부인하겠습니까, 여러분들? 네. 이번에는 또 태종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세종 이야기만 많이 하는 것 같더니 이제 태종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동물과 인간, 사람의 관계를 그 태종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제가 방송 중에 했고 강의 때도 했고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모아서 세종과 태종을 종합적으로 비교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네. 자, 여러분들 애완동물이라는 말을 하더니 이제는 반려동물이라고 해요. 애완하면 귀여워 죽인다. 반려, 이건 짝이 되는 동물. 뭐 거의 배우자란 뜻이에요.
애완의 애는 사랑 애자입니다. 그리고 반려라는 것은 사람 대 사람이 쓰는 말입니다. 그렇죠. 먼저 저는 동물을 사랑의 대상으로 여기는 애완에 반대합니다. 아니, 반대한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이해하지 못해요. 또한 동물을 사람처럼 간주하는 반려라는 말을 들으면 약간 짜증이 돋습니다. 자, 여러분, 어디까지나 짐승은 짐승이고 사람은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인간의 영장론, 만물의 영장론을 개진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동물에 보이는 모순적인 태도를 얘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면 몰인정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저는 애완이니 반려니 하면서 동물을 끼고 사는 사람들은 대체로 인간 소외를 겪는 사람이라는 제 나름의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동물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는 대단히 이율배반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네. 우리는 동물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것은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이런 문제는 최근에도 불거지고 있죠. 전직 대통령과 현직 대통령에 대한 동물을 어떻게 대했는가, 풍산개를 어떻게 대했는가, 뭐 이런 이야기들. 1411년입니다. 태종 때인데요. 태종 11년에 일본 국왕 원이지가 조선에는 없는 동물을 하나 선물했습니다. 코끼리였어요. 네. 이제 말과 목축을 관장하는 관서가 있는데 이제 그게 사복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복시에서 기르게 했는데요. 일이 생깁니다. 이유라는 사람이 이제 짐승 코끼리를 맡아서 기르는 공조 전서였는데, 아주 이상하게 생기고 기해 보이니까 자꾸 가보고, 그 다음에 모양이 생긴 게 아주 추하다고 비웃고, 침도 뱉고, 이러니까 코끼리가 좋아할 리가 없죠. 어느 날 밟아서 죽여버렸습니다. 코끼리가. 이 이호라는 사람을. 저는 동물을 애완하지도 않고 반려라고 여기지도 않지만, 또 동물을 이런 식으로 학대하는 인간들, 이건 용납할 수가 없죠. 어쨌든 이런 사건이 있으니까 코끼리가 사람을 죽였어요. 병조판서가 유정현이었는데, 일본에서 바친 이 길들인 코끼리는 이미 성상께서 좋아하는 물건도 아니요, 우리나라에 이익도 없습니다. 사람을 다쳤는데 만약 법으로 논한다면 사람을 죽인 것은 죽이는 것으로 마땅합니다. 살인자는 사형이다, 그거죠. 네. 또 1년에 먹이는 꼴, 이 곡식은 콩이 거의 수백 석에 이르니, 정컨대 주공이, 중국 주나라 주공이 콧불소와 코끼리를 몰아낸 고사를 본받아서 이 왕께서도 전라도의 해도라는 섬에다가 코끼리를 좀 옮겨 놓으시지요 하고 이제 병조판서가 건의를 했어요. 그러자 태종은 이 기록을 보면 웃으면서 그대로 따랐다. 이 웃으면서라는 기록이 있어요. 태종은 이럴 때 그 뜻을 다 알고 잘 웃는 모양이에요. 그리고 또 약간 웃기잖아요. 왜 웃기는가를 한번 보세요. 태종이 왜 웃었겠는지. 병조판서의 말은 코끼리를 이른바 유배 보내자는 말이니까 좀 웃기지 않습니까? 전 이런 걸 보면 태종 이방원한테 호감이 확 생겨요. 섬으로 유배간 코끼리는 전라도에서 이제 사육 책임을 졌는데요. 어느 날 관찰사가, 전라도 관찰사가 이제 보고하기를, 그동안 코끼리를 길들여가며 순천부 장도라는 섬에 방목 중인데 수초를 먹지 않아 날로 수척하여지고 사람을 보면 눈물을 흘립니다.
이 말을 듣고 태종은 코끼리를 불쌍히 여겨서 육지로 귀환시켜라 하고 명을 내립니다. 코끼리가 조선에 온 지 이제 10년째입니다. 태종이 세종에게 양위를 하고 상왕으로 물러난 지 2년, 1420년의 일인데요. 이 전라도 관찰사가 또 와서 말하기를 코끼리라는 것이 쓸 때에 유익되는 점이 없거늘 지금 돈의 4곳의 변방 지방관에게 명하여 돌려가면서 먹여 기르라 하였으나 피해가 적지 않고 돈의 백성들만 괴로움을 받게 되니 청컨대 우리 전라도한테만 코끼리 책임을 지게 하지 말고 충청도, 경상도까지 아울러 명하여 돌아가면서 기르도록 하게 하고 좀 교대로 하자. 왜 우리 전라도만 사실 전라도가 그 당시에는 가장 풍성했던 지방이었죠. 네. 이 코끼리로 인한 부담을 전라도만 지는 것은 불공평하니까 공평하게 이제 다른 도에서도 나눠 기르자는 나름 합리적인 청원입니다. 그러니까 또 합리적인 말이니까 태종은 그대로 따릅니다. 이번에는 코끼리를 새로 맡아 기르게 된 충청도 관찰사. 그동안 전라도에서 오랫동안 길렀는데 잠깐 길렀던 충청도. 꼭 이런 애들이 불평이 더 많아요, 원래. 공주에서 코끼리를 기르던 종이 코끼리에 채여서 죽었습니다. 그것이 나라에 유익한 것이 없고 먹이는 꼴과 콩이 다른 짐승보다 10곱절이나 되어 하루에 쌀 2말, 콩 1말씩이 온즉 1년에 소비되는 쌀이 48섬이며 콩이 24섬입니다. 화를 내면 사람을 해치니 이익이 없을 뿐 아니라 도리어 해가 되니 바다 섬 가운데 있는 목장에 내놓으소서. 어떻게 됐습니까? 도로 유배가 됐죠. 네. 자, 태종이 어떻게 했겠는가? 다시 유배에 보내자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자, 태종이 어떻게 했겠는가? 물과 풀이 좋은 곳을 가려서 이를 내어놓고 병들어 죽지 말게 하라. 팔자가 기고했더니 코끼리에 대한 기록은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태종의 지침대로 물과 풀이 좋은 곳에서 살다가 자연사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싶은데요. 자, 물과 풀이 좋은 곳을 가려서 이를 내어놓고 병들어 죽지 말게 하라. 자, 이런 말이야말로 사람이 동물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의 문제를 아주 명쾌하게 말해줍니다. 저는 이런 그 태종을 말해서 아주 높은 태종의 교양과 그 태종의 심성을 읽었습니다. 이번엔 태종 이방원의 외교 능력에 대해서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조선의 군주 중에서 태종 이방원은 외교를 가장 잘한 사람으로 평가받습니다. 선발재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선발재지. 먼저 나서서 사태를 제압한다. 이 태종 이방원의 순발력은 놀랍죠. 1934년입니다. 조선 건국 2년이 경과가 된데 명나라 태조 주원장이 나라를 세운 지 이제 27년째입니다. 빈농의 아들로 태어나서 홍건적 두목을 거쳐서 대륙을 석권하고 황제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산전수전을 다 겪은 67세의 주원장. 이 주원장은 요동 지배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 그동안 고려에 대해서 우호적인 태도를 취해왔는데 신생 조선을 압박합니다. 그래서 조선이 요동의 장수를 매수하고 여진족 수백 명을 조선 땅으로 유인해 갔다. 유인해 간 게 아니라 여진족들이 이렇게 자발적으로 귀순해온 거예요. 이것을 기책하고 외교 문서의 어투를 문제 삼아 아예 국교 단절을 선언했다. 당시 명예선 이 외교 문서를 누가
이 주도했는지를 알았거든요. 네. 삼봉 정도전입니다. 그리고 삼봉 정도전은 요동정벌을 하려고 했다가 태종 이방원에게 당했죠. 그러니까 이방원을 제압하려는 수단으로 요동정벌. 그리고 고려 말에 최영은 또 이성계 세력을 약화시키려는 수단으로 요동정벌. 그런데 역사를 잘 모르는 특히 호전주의자들은 요동정벌에서 회군한 이성계, 그리고 요동정벌에 응하지 않은 이방원을 오히려 비난하고 태종과 정도전을 더 높이죠. 저는 이런 역사관이 대단히 피상적이고 그 다음에 저돌적이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외교문서의 어투를 문제 삼아, 이건 삼봉 정도전에 대한 견제책이에요. 조선에서 사신이 오면 막 되돌려 보내고 심지어는 잡아서 곤장도 치고 그랬습니다. 네. 이러고 있는데 이번에는 사신으로 조선의 왕자를 보내라 그럽니다. 말 그대로 왕자를 인질로 삼겠다는 협박입니다. 자, 조선에서 왕자가 왔는데 척 보니까 초면이 아니었던 겁니다. 주원장이. 6년 전에, 즉 고려 때죠. 1388년에 고려의 사신 이색을 수행해왔던 이방원이 이제는 어느덧 조선의 왕자가 되어서 다시 나타났던 겁니다. 자, 주원장은 이방원을 두세 차례 불러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건 뭡니까? 6년 전에 이방원을 좋게 봤다는 얘기예요. 이방원은 우선 외교문서의 표현에 대해 상세히 설명합니다. 외교문서에 조선 국왕이라고 하지 않고 조선국 권지국사라고 적은 이유는 황제가 국호만 내려주고 왕의 작호까지는 내린 적이 없어서 감히 왕이라고 일컫지 못한 것이라 라고 말하면서 이제 작호까지 허락한다면 기꺼이 사용하겠다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건 어디 보면 4대 외교가 아니냐 라는 지적을 하고 싶은 마음도 들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지금 조선은 창업 작업을 해야 될 때고 네. 대국 명나라에게 심하게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일단 외교 사신으로 가면 현안 문제를 해결하는 게 중요하죠. 상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주 꿰뚫고 있었던 겁니다. 이방원은. 이 말을 듣고 주원장은 그야말로 의욕을 품고 있었던 이 외교문서의 표현에 대해서 오해가 풀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흡족해 하면서 우대하는 예를 갖추어 조선으로 안전하게 돌려보내라. 인질로 삼을 줄 알았더니 돌려보내. 왕자를 우대해서 돌려보내라. 그러니까 세상 일은 똑같은 일도 누가 하느냐가 중요해요. 이로써 양국 간의 외교적 갈등이 해결되고 이 조명 관계, 이 명조 관계는 이 순풍을 탑니다. 자, 그런데 이 명태조의 주원장, 명태조 주원장의 아들 중에서 넷째 아들, 그 당시 이름이 이제 주체인데요. 이 주체가 바로 그 유명한 영락제가 됩니다, 나중에. 주체는 1394년 당시 군사가 제일 많은 베이징의 번왕으로서 14년째 세력을 키워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년 전에 황태자가 갑자기 죽었어요. 그러자 이 주체는 내가 한번 해볼 수 있는 게 아닐까.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군사도 많은데. 다섯째 아들인 이방원도 그랬는데, 훗날 결론부터 얘기하면 주체는 1402년에 황제에 오릅니다. 영락제예요. 이방원이 조선으로 돌아가는 그때, 즉 주원장을 만나고, 마침 주체는
주원장의 호출을 받아서 난징으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베이징 근처에서 마주쳐요. 그런데 이방원은 이 주체의 수레를 보자 수레에서 내려서 정중히 예를 갖춥니다. 주체 역시 길가에 서 있는 이방원을 보고 수레를 멈추게 해요. 그리고는 수레의 휘장을 젖히고 이방원을 보는데 너무도 의젓하고 정중한 자세와 태도에 감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주 은근하고 온화한 말로 이방원과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눕니다. 호감이 있으니까 오랫동안 네. 그 수레를 타고 간 도중에 이야기를 나눴겠죠. 장차 조선과 중국의 최고 권력자가 될 두 사람이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는 기록에 전해지지 않아요. 하지만 이때 직관적으로 형성된 두 사람의 호의와 신뢰는 양국의 국교 정상화와 협력관계 유지의 밑거름이 되었을 겁니다. 국가 지도자가 갖춰야 할 요건으로서 외교 역량은 내치 이상으로 중요합니다. 이 고려 말에 또 외교를 잘했던 사람으로서 이제 정몽주가 있습니다. 정몽주도 외교를 잘했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당태종 이세민, 중국 최고의 애민 군주로 평가받고 있고, 여러분 정관정유라는 중국 시대의 그 고전의 저자이기도 한 당태종 이세민과 조선 태종 이방원 둘 다 태종이라는 시호가 붙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당태종 이세민은 당나라 때 사람이니까, 그것도 당나라 초기니까 이 사람이 6세기 사람이에요. 599년에 태어나가지고 649년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6세기의 절반을 살았습니다. 네. 7세기인가? 그렇죠. 600년 되니까 7세기네요. 네, 6세기, 7세기. 6, 7세기. 6세기 말에 나가지고 7세기를 살았네요. 가깝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방원은 1367년생이고 1422년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생존 연대가 700년이나 차이가 나요. 그런데 여러모로 비슷합니다. 개국에 가장 큰 공을 세우고도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한 점. 그래서 형제를 죽이고 보위를 양위받은 점. 보위에 올라서 아버지를 태상으로 모신 점도 똑같습니다. 두 사람, 즉 당태종 이세민과 조선 태종 이방원은 각각 50세, 55세까지 살았습니다. 그 당시 수명으로는 그렇게 짧은 편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두 지도자의 놀라운 지적입니다. 두 사람은 내치는 물론 외치에서도 성공해서 초창기 국가 기틀을 다졌습니다. 당나라는 천하를 차지하기까지 7년 동안에 6차례의 큰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 중에서 4차례의 전쟁 전투에서 이세민이 모두 지휘해서 승리했던 겁니다. 이세민의 맏형이 이제 이건성인데요. 이 건성도 참전을 했는데 좀 건성으로 참전을 해서 그런지 건성으로 전투를 지휘했는지 어쨌든 이 핵심적인 공은 1등 공로자는 단연 이세민이었어요. 그러나 적장자에 밀려서 광태자 자리는 이건성에게 돌아갔죠. 그러나 훗날 네. 보위는 끝내 이세민에게 돌아갔으니까 당태종이 나왔겠죠. 이 당태종 역시 형제를 죽이고 28살에 옥자에 앉았어요. 그러나 이세민은 중국 사람들이 가장 뛰어난 군주로 평가합니다. 이세민은 근검절약을 생활화하고 황족과 대신들도 이를 본받도록 했고 공신들을 존중하는 한편
문벌이 약해도 실력이 뛰어난 인재들을 계속 발굴해서 원로 공신들과 균형을 맞춥니다. 이세민은 무인의 삶을 살았으나 아주 태종 이방원과 비슷하다고 여러분 생각하지만 여러분들 태종 이방원은 무인 쪽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문물을 겸했죠. 태자로 착봉되고부터는 당대의 학자들에게 가르침을 받으며 책에 묻혀서 살았습니다. 문물을 겸했다는 것도 아주 비슷합니다. 천하는 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며 만인의 것이다. 이런 말을 입버릇처럼 했습니다. 백성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것, 이것을 정치의 근본 목표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조선 태종 이방원은 어떻습니까? 이방원은 조선 왕조 개창에 가장 큰 공을 세웠음에도 정도전 등에 의해 견제됐습니다. 1차 왕자의 난을 계기로 재기에 성공한 이방원은 이 왕권의 확립을 위하여 계속 숙청을 단행합니다. 하지만 그는 500년 조선주 국가 운영의 밑그림을 완성한 군왕입니다. 이성계의 5째 아들인 이방원은 가문에서 유일하게 문과에 급제했는데 이 16세 때입니다. 네. 수제였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이방원은 가문에서 유일하게 문과에 급제한 수제였다. 왕위에 오른 이방원은 왕조 국가에 맞는 여러 시스템을 정비하기 시작하였다. 국가의 행정체계를 정비하여 육조 중심체계를 완성하여 왕의 국정 장악력을 강화하였다. 또한 오늘날까지 지방제도의 근간이 되어온 팔도체제를 정비하였고 국가 경영에 필수적인 인구와 군적의 파악을 위해 호적법을 정비하였다. 여러분들 지문을 한번 보시면 무슨 말인지 다 알 겁니다. 네. 태종은 생전인 1418년 8월에 왕위를 세종에게 물려줬습니다. 이 과정에서 태종은 군왕으로서 아비로서 비장한 선택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장자인 세자 양녕대군을 폐위하고 아까 얘기했었죠. 네. 대신 셋째 아들인 충녕대군을 세자로 책봉했습니다. 만세의 대계를 위해 그리고 어렵사리 창건한 왕조의 수성을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일종의 유머죠. 둘째와 달리 셋째는 술을 할 줄 안다. 책을 좋아한다. 그것도 이유 중에 하나였어요. 대신들의 요청을 받아들이는 형식으로 단행된 왕세자의 폐위에 대해 세종은 하늘의 명령임을 강조하면서 후계자를 어진이로 삼는 것은 고금의 대이다. 멋진 말 아닙니까 이거? 후계자를 어진이로 삼는 것은 고금의 대의. 그러나 아비 입장에서는 이건 통전한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실록에는 당시 태종의 정황을 임금이 통곡하여 흐느끼다가 목이 메이었다 라고 기록해놓고 있습니다. 태종은 앞서 말했듯이 아들 충녕을 왕세자로 삼아 지극정성을 다하여 후계자 훈련을 시켰습니다. 다시 당태종 이세민입니다. 이세민은 후계자 선정에 실패합니다. 방탕기질이 있는 맏아들 이승건을 황태자로 세웠는데 황태자 중에 조급증을 모여가지고 빨리 황제가 되고 싶으니까 역모를 꾸몄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황세자를 내쫓고 넷째 아들 이태에게 태자 자리를 주려고 했는데 여기에는 원로들이 개입했습니다. 왜냐? 이태가 좀 어벙하거든요. 바보 같은 이태에게 황제 자리를 주면 자기들이 좌지우지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 원로들이 이태에 비리를 주면서 이태 주려고 했는데 이태한테 준 게 아니라 이태에 비리를 주면서 9째 이치를 미는 바람에 그러니까 이 이치 결국 이치에게 죄를 물려줘요. 제가 아까 말을 좀 잘못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건 뭘 얘기해요? 말년에 당태종의 힘이 쪼그라들었어. 판단력이 흐려졌다는 걸 얘기하죠.
방금 얘기했던 대로 이태보다 역량이 부족한 이치를 밀었던 이유는 어린 황제에 대해서 뒤에서 국정을 좌지우지하고 싶었기 때문인데요. 늙은 당태종은 젊어서라면 결코 넘어가지 않았을 수에 걸려 역량이 떨어진 아들에게 대업을 맡겼고, 당태종을 이은 당고종 이치는 네. 아버지의 후궁이었던 측천무에게 의지하면서 한 차례 왕조가 단절되는 사태를 초래했습니다. 게다가 당태종이 벌인 고구려 원정도 커다란 실책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후계자로 이어지는 이 국가사업에서 당태종 이세민은 왜 실패했고 태종 이방원은 왜 성공했을까요? 바로 권력을 놓을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태종 이방원. 네. 당태종은 끝까지 쥐고 있다가 약간 기력이 쇠하고 정신력이 허약해졌을 때까지 권력을 쥐고 있었다는 차이예요. 이게 바로 그 사람의 그릇 또는 심성, 교양의 차이에서 나온 결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선 태종은 미리 세종에게 왕위를 양도하여 실전 훈련까지 시켰다는 말은 제가 오늘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그는 임금인 아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지도자다운 유언을 남겼고, 제가 아까 다시 나온다는 말을 다시 하겠습니다. 이 세상 모든 악업은 내가 짊어지고 갈 테니 주상은 성군이 되시오. 이런 말은 아무 지도자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태종 이방원이어서 할 수 있는 말이었다. 태종은 자기에게 찾아온 기회가 유리하든 불리하든 또는 자기에게 주어진 그 어떤 권력일지라도 한 틈의 누락도 없이 공적인 가치로 전환시킬 줄 알았던 비범한 군주였다. 무엇보다도 태종이 비범했던 것은 자신의 생전보다도 사후를 더욱 중시한 역사 전향적인 지도자였다는 점이다. 세종에 비해서 탁월한 것은 역사 전향적인 지도자였다. 세종은 자기하고 가장 비슷한 아들 문종, 이 문종이 자기하고 비슷하게 정치를 하기를 바랬어요. 네. 여러분, 중국인은 당나라의 자부심을 갖고 있지만 그래 대당이라고 하죠. 한국인은 조선을 폄하하기에 바쁜 사람이 많습니다. 그중에는 당태종 이세민은 위대한 군주라고 하면서 조선 태종 이방원은 경멸합니다. 당태종의 거사에는 현무문의 변이라고 약간 객관적인 가치평가를 내리고, 조선 태종의 거사는 왕자의 난에서 난이라고 비하하는 이 어감을 갖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식민사관에 물들어 조선을 폄하하는 사람들은 고륙상쟁이라는 말도 곧잘 쓰고, 이런 걸 특히 진보 세력에서 많이 쓰는 것은 대단히 우스꽝스러운 일입니다. 자, 마지막 다시 한번 여러분들 태종을 정리하는 지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사 전향적인 지도자가 나오지 않는 현대 데모크라시의 시대에 태종 이방원을 생각해본다. 태종이 없었더라면 100% 성군 세종은 만들어지지 않았다. 세종은 성군으로서 내가 본받아 따르고 싶은 인물이지만 태종 이방원은 내가 감히 범접할 수도 없는 인물이다. 본받아서 따르고 싶은 인물 세종,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인물 조선 태종이라는 저의 이 말 속에 오늘의 그 제목에 대한 답이 들어있다고 말씀드리면서 다소 길게 이어진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